안녕하세요.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거죠. 이유택의 청년희망. 오늘도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오늘은 의무 있는 외부 정보, 현장을 이해하자. 지난 회에 섣부른 가정에 대한 위험, 그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루틴하게 받아들이는지, 정보 유입 창구를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현장을 이해한다. 어떻게 쉬운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좀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한데요. 과연 외부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의 이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중요성. 오늘의 주제는 현장의 중요성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회에서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SNS 등과 같이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의논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그런 정보에만 의존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정보들이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관찰하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secondary data라고 그러는데요. 남들이 취합한 정보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3자나 아니면 걸러서 오는, 한번 취합되고 다시 한번 걸러서 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취합된 정보가 반드시 현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제한돼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휴가철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좋은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다녀온 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한번 꼭 가봐야 돼.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거가 정말 아름답겠구나 생각하고 다음 여행지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이 휴가를 다녀와서 정말 멋있는 곳이고 다녀온 곳 중에서 가장 멋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가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멋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가장 멋있는 곳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어떤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분이 지금 그때까지 가본 장소의 경험과 제가 가본 장소의 경험이 다르겠죠. 제가 가본 장소들 중에서는 지금 가본 장소와 거의 견줄 만한 그런 멋있는 경치가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감동이 안 밀려오지만 그 친구한테 큰 감동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라도 현장에 가더라도, 심지어는 현장에 가더라도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정보를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이 2차적인 정보에 의해서 수집이 된다면 더욱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관찰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또 객관적인 요소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더라도요. 심지어는 전 텔레비 많이 안 보지만 역사 드라마를 가끔 챙겨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징비록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있어서 봤던 적이 있어요. 징비록에 보면 여러분들, 저는 역사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조선시대 선조 때인가요? 일본이 외적의 침입을 준비하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우리 군대도 양성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찬반 토론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죠.
일본에서는 조총이 개발돼서 조총의 위협과 그 성능들이 여러 군데서 이런 걱정스러움으로 표출되고 있었을 때 조총 샘플을 하나 들여와서 조선에서 임금 앞에서 조총의 어떤 화력을 시범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조총의 화력을 시범을 보이니까 들어보지 못한 아주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관역을 뚫고 지나갈 만큼 파워를 가진 화력을 가진 그런 조총의 시범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외적들이 침입을 해온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 아닌가라는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토론에 앞서서 어떤 반대쪽에 있는 신하 한 명이 손을 들고 임금님 다시 한번 조총 시범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총수가 조총을 닦고 기름칠을 하고 관역을 조준하고 발사를 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 제안을 한 신하는 장수 출신이었는데 화살을 뽑아서 활을 관역에 맞추고 빠른 속도로 활을 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보십시오. 조총이 큰 소리를 내면서 파워풀하지만 화력이 좋지만 우리 궁수들이 더 빨리 활을 쏠 수 있고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걱정할 만큼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활이 더 빨리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두가 관찰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현장이라는 것은 일본의 조총수들이 실제로 무장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 현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열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1열의 조총수들이 앞으로 나와서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1열에 있었던 조총수들은 2열로 물러나고요. 2열에 있었던 조총수들이 앞으로 1열로 나와서 다시 조총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1열에 먼저 쏜 조총수들이 뒤로 물러나서 조총을 다시 발사할 때까지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2열에 있던 조총수들이 나와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발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똑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장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예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례를 들어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 역사 드라마까지 챙겨 보시면서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계속 유지하시네요. 지금 좋은 사례 2개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기업이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게 뭐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 드라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 드라마는 아니지만 미국의 기업 역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할인마트 체인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기업은 샘 월튼이라는 회장이 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거대한 할인마트를 체인을 만들어낸 그런 회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월마트가 초반부터 이렇게 큰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은 아니겠죠. 물론 당시에는 월마트가 시장에 진출할 때는 미국에는 이미 K마트라는 기존의 경쟁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K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샘 월튼은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현장의 중요성을 얘기해주는 일화인데요. K마트는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배송하는 시스템을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기업이 배송을 한다는 것은요, 할인마트 시장이 배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트럭을 운용하는 트럭 기사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트럭 상상만 해도 굉장히 큰 차들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큰 화물차들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트럭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 업체인 배송업체한테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그것이 기존 경쟁자의 어떤 방법이었는데요. 샘 월튼 회장이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이웨이도 달려보고 또 기사들이 쉬어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보고 그랬더니 이런 현장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업체들의 기사분들이 눈이 조금만 온다거나 비가 조금만 와도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를 대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일정 시간을 운전하고 나서는 피로를 회복하거나 쉬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그런 제도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많은 큰 트럭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비용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원타임 딜리버리를 기업의 가장 큰 가치,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적시 배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시 운송을 가장 큰 기업의 가치로 가지고 있었던 샘 월튼에게는 이거 비용은 좀 쌀지 모르지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샘 월튼은 약 3,000대의 큰 트럭들을 구입했습니다. 전문 배송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싸고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회사에 큰 투자를 해서 큰 트럭들을 구입을 했고요. 트럭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전기사분들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 된 거죠. 그리고 회사의 자산이 된 거죠. 그 자산을 운영할 때 이렇게 운전기사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주이고 여러분들의 주식값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시에 잘 배송을 해주느냐, 각 매장으로 배송을 해주느냐.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제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은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갈 것이고, 수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존의 봉급 외에도 더 많은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가 아니고 우리 기업의 주주이며 우리 기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트럭은 우리 기업의 가장 소중한 동맥과 같은 그런 피를 소통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펑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요. 샘 월튼의 이러한 배송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다른 거대한 기업으로부터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회사도 시작할 땐 작은 회사였겠죠. 이런 회사의 창업자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얻어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를 만든 사례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한 납품업체, 그러니까 병원의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사례인데요. 이 CEO는 항상 1년에 4주 정도를 영업사원이 휴가를 갔을 때 자기 시간에 1년에 4주를 할애해서 영업사원이 방문하던 고객사를 방문해서 영업사원을 대신해서 판매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랬죠. 재미있는 일화가 그렇게 4주를 영업사원이 없을 때 4주를 일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영업사원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고객사로 다시 가서 일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객사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신이 휴가 갔을 때 온 그 사람, 그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일하러 와서 물건을 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왜 경쟁사의 제품을 사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고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판매사원이라면, 영업사원이라면 와서 자기네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왜 남의 경쟁사 제품에 대한 질문만 그렇게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사원의 가장 중점적인 관심은 물건을 파는 거겠죠. 근데 이제 CEO의 관심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EO가 현장에 가서 과연 우리 고객들은 왜 다른 제품을 사는지, 경쟁사의 제품은 무엇인지, 어떤 경쟁사의 제품을 가장 많이 사는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할 때 많은 정보, 그것이 수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과연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EO의 그 행동, 그 현장 방문해서 체크하는 거 이런 건 좋은 현장에 대한 어떤 정보 확인 그런 취지에서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현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현실에서는 현장을 항상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포커스를 해서 집중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잡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는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 40대, 50대 된 그런 기업의 중역들 같은 경우에 더욱 그렇죠.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륜, 그동안의 익스피리언스들이 그들을 더 발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 바운더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의 정보들은 많이 취합할 수 있고 또 경험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밖에 외부에 그 바운더리 밖의 외부에 대한 정보들과 경험들은 이제 제한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평생 교육을 받게 되면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접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받으라는 지혜로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꼭 회사의 중역들이나 중년층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눈앞에 닥친 그리고 눈앞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활동과 관심 속에서 또 집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평생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 교육이라는 것은 꼭 공교육이나 어떤 사교육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클럽 활동이나 여러분의 취미 활동이나 여러분의 사회 봉사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현장, 여러분들의 소속되지 않은 다른 바운더리에 소속된 분들의 현장 경험들을 생생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활동들을 액티브하게 할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현장 활동, 미국에서는 어떤 현장 활동을 하는지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